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7번째 순서인데요. 먼저 이제 광고 간단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고 없으면 저희가 광고 진행할 중요하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광고나 슈퍼챗 이런 부분들이 약간 뒷받침돼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마이보험 체크 오늘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로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등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인데요. 왜냐하면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거 일체 없다고 합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니까 사칭하는 건데 이거. 그렇죠.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 무작위로 전화해 영업하지는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check.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대리점이나 네. 그 보험 설계사라고 하죠. 재무 설계사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분들이 대개 고객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네. 첫 몇 달치 보험료나 뭐 1년치 보험료 이걸 이제 그 수익으로 그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죠. 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네. 근데 그게 그러다가 많이 사고도 많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네. 보험이 한 번 하고 나는 게 아닌 거죠. 계속 새로운 보험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영업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광고 효과도 좀 보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광고했더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또 무료 상담 해주니까 또 만족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네. 구매에 많은 분들이 응해 주셔서 광고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저희가 네. 또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뢰할 만한 분이 운영하고 있다. 이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튼 무료라고 하니까 상담 자체가 마이보험 체크를 두드리기 바랍니다. 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부는 왜 그래요? 순서인데 오늘 이제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의원님이십니다. 네, 김진애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치니까 저만 쳐. 아니야, 이 진짜 최고로 핫한 핫한. 핫하면서 시원한. 네. 요즘에 뭐 너무 유명해지셔서 아니, 방송 때도 뭐 유명하지만 네. 요즘에 국회의원 그동안에 하고 싶어서 얼마나 참으셨길래.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예. 솔직히는 별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는 왜 그렇게 열광을 하시는지 잘 좀 이해가 안 돼. 솔직히는요. 네. 제가 법사위에서 하는 게 그냥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냥 네. 근데 왜 이렇게 줄을 좋아하시는 거야? 뭐가 그렇게 시원하시다고? 시원하시다고. 왜 그렇게 그러시는지 잘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르겠어요. 시원한 의원들 별로 없었나 봐요. 갈증이 있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있었을 테고. 음. 글쎄, 뭐 때문에 그러는지 좀 저기. 야, 김진애 원내대표님 네, 네. 사랑합니다. 10만 이거 원을 줘봐, 10만 원. 치른다니까. 이게 더 공부되셔갖고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나는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어제 근데 15분? 어제 5분이에요. 5분. 찬성 토론. 찬성 그것도 토론.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어제는 대한 찬성 조금 토론. 용해인한테 좀 밀렸어. 용해인 의원님 워낙 떴어 어제는. 아니 용해인을 많이 저쪽에서 띄워주는 거지. 띄워- 저는 밝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저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했어요. 근데 그건 순전히 저쪽 보수 언론들 덕분입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밟아주니까 저를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잘했구나.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집권 올라도 세금 내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그거 뭐 미래통합당한테. 미래통합당이 워낙 야유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야당에 대한 뭐 이 저기를 굉장히 많이 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한 거를 제가 많이 좀 비판을 했더니 야유가 많았어요. 그것도 야유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의원님하고 1대1로 만났을 때 야유를 잘 못하잖아요. 기가 죽어서.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하는구나 지금. 원래 미래통합당은 뭐 여럿이 모여 있어야지 잘하는데 지금 숫자가 좀 작으니까 좀 기가 죽은 것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가 왜요? 저 1대1로 만나도 뭐 그런 것도 하기도 하지. 옛날에 초선 때가 2004년 때죠? 아니죠. 2008년이요? 저는 2009년에 저기 제가 9년인가요? 비례대표를 승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1년 반 지나고 나서 2009년 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워낙 유명했잖아요. 초선 때도 원래 뭐 그때도 유명하셨고 그냥 그랬죠. 많이 알려졌고.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또 방송 활동도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뭐 의원님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했고. 아니 KBS 근데요. 라디오도. 그 왜 이해찬 대표가 뭐 거기는 셀럽들만 모여 있는 당이라고 우리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셀럽인 거 확실히 맞습니다. 셀럽 근데 그거는 스피커가 세. 아니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데 느끼냐면은 이제 의원들이 다 반가워해 준다는 거, 사진 같이 찍자 그러는 거. 그 다음에는 각자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구나. 네네 그거 네. 하고 그 다음에는 저를 찾아오는 이제 의원실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관련되는 위원회 찾아오잖아요. 찾아온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제가 딱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자마자 뭐 무슨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팬입니다. 알술신자 봤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바르려고 그러는데 저 그런데 절대로 안 넘어가죠. 아니 이게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국토위 하시면 네. 워낙 뭐 전공 분야니까 날아다니까 다 예상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은 많은 지지자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법사위로 배정이 돼서 김진애 의원님이 그 좀 활동하시는데 제약이 있지 않나?라고 우려를 약간 했거든. 근데 그게 금방 그런 우려가 기우라는 게 금방. 그래서 드러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랬잖아요. 나는 비법조인 아마추어로서 참신하고 또 엉뚱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질문이 네. 검찰총장 왜 못 부르느냐. 글쎄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지금 누구도 그런 질문 안 했던 아니 거예요. 그랬던 것도 저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자들한테 들었어요. 기자들이 자기네들끼리 기자실에 있다가 법사위 이제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막 불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다 같이 웅성웅성했대. 아니 우리 왜 여태까지 저 생각을 못했지? 그러게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난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상한 법사위 나라의 앨리스라고 이상한 나라에 빠져가지고 아니 정말 이상한 아니, 거예요. 그래서 비법조인이 네. 법사위원장 됐잖아요. 네. 지금 윤호중 의원이. 윤호중 의원. 그러니까 비법조인이 되는 게 그게 얽히지도 않고 그건 과단성이 맞아요. 과단성이 제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날 그래서 왜 검찰청은 업무 보고 안 하냐? 왜 청인데 경찰청도 하고 감사원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안 하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우리 윤호중 위원장님 듣고 보니 이상합니다. 무슨 마치 짠 것처럼 마치 그래서 내가 너무 윤호중 위원 귀엽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귀엽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워낙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번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뭐 초선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또 당신네들끼리 또 다 잘 알고 선후배 많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래봬도 야당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안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 뭐 김남국 선수, 김용민 선수 네. 이렇게 쭉 발언들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앉아 계시는데 약간 봐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뭐 봐준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소프트하게 한다라는 게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세게 나갔지.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나니까 세게 하고 나니까
딴 위원님들도 이제 세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던 게 이번에 법무부에도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죠. 네네. 예. 그렇게 했기 우리 때문에 편이라고 뭐 굳이.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막 이제 날개를 달아드렸죠. 예. 막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네. 뭐 할 말은 해야 하는 거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네. 법안들 그다음에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발표가 됐는데요. 네. 지켜보시면서 네.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일단은 저는 뭐 이거예요. 임대차 3법 그중에 1호 법안 제1호 법안이 바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그 인상 상한제예요. 그것도 법사위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법사위 들어갈 때 이렇게 했어요. 나 이거 내 1호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는 안 나간다. 근데 솔직히 6월 달에 되고 7월 달에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임대차 3법은 뭐 국토위에서도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하나가 더 있지만 어저께 본회의 통과되고 며칠 전에 또 하나 통과됐는데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걸 하던 겁니다. 18대 국회에서 당시에는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더랬어요. 법사위 위원으로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논의됐던 거고 저희 전문 분야에서는 한 20여 년 얘기하던 거고 그래서 이게 근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땅땅 치니까는요.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이렇게 못했나. 근데 저는 제가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적어도 20대 국회에서 같이 해줬어야지. 이 정도도 어떻게 못 해주냐. 지금도 반대하잖아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 반대하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막 반대한다는 얘기는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반대 못 이렇게 하는구나.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월세로 바뀔 거고 뭐 4년 뒤에 문제가 생길 거고 하는 이상한 문제만 제기를 하시지 대놓고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 어려운 기간을 거쳐서 지금은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거에 굉장히 하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서 솔직히 종부세 법안은 작년 12월 달에 기재부에서 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 지금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아니죠. 근데 그것도 4월 총선을 거치면서 다 완화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 솔직히는 뭐 강남권의 우리 위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들도 가능성이 있다, 완화해 주겠다,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힘든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제 2호 법안인데 그걸 내면서 야 이거 내면서 이거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냈는데 6월 17일 날 왜 먼저 6.17. 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막 나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이 된 게 뭐들 뭐 하냐 이 부동산 부글부글했죠. 부글부글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랴부랴 이 기재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센 걸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는 네. 공급 대책까지 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제 하향 안정화, 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그런 어떤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아니 이제 뭐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하향 안정화까지 지금 너무 얘기하시지 말고요. 일단 올라가는 거 스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일단 7월 달에 사인을 보면 일단은 기재부에서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지금 다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가 상당 부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상당히 멈췄어요. 이게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저는 적어도 뭐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이게 공급에 대한 어저께 나왔던 거는 네.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의 사인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막 그렇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네. 그거와 더불어서 뭐가 액션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뭐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체적으로 굉장히 센 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센 거고 그 다음에는 저 부동산세 오른 것도 거의 2배가 오른 셈이니까는요. 근데 거의 2배가 올랐어도 물론 저는 너무 아직도 너무 낮다라고 저는 뭐 주장을 하는 편이지만 일단은 시장에는 분명히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근데 시장에 사인이 있는데 네. 상당 기간 어쨌든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민심에 네. 그 동요가 약간 있잖아요. 막 네. 워낙 언론 환경도 좋지 않고 가짜 뉴스들이 그렇습니다. 판을 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잘 버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네. 후속 대책이 만약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는 보완한 대로 내야지만 큰 원칙에 후퇴해서는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요번에 기재부를 이제 제가 어저께 발언에서도 기재부를 제가 틈만 있으면 난리를 쳐요. 제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맨날 솔직히 보유세를 안 올린 건 지난 3년 동안 못 올린 거는 기재부가 언거주춤했기 때문에 생긴 것도 있었거든요. 통합당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그거는 뭐 네.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종합부동산 안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눈치를 본다라는 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인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이 후속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재부가 저희도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부총리님도 솔직히는 이번에 막 떠밀려서 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막.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이 막 거드르니까.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린벨트 푼다 그러니까 뭐 난리들을 치니까 못 푼다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기재부로서는 보유세금을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겠다는 말하자면 이제 로드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중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왜냐 그거를 못 하고서 이번에 했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임대차 3법 같은 건 제가 여기서 임대차 3법은 제가 좀 칭찬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현장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큼 잘 해내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임대차 5법이에요. 5법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가 그 표준 임대료 하는 거하고 윤호중 의원 낸 거. 네네. 그다음에 분쟁 조정위원회 네. 하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요번에 못 했습니다. 왜냐? 왜 못했죠? 왜 못했냐면 표준 임대료는 솔직히는 이제 사실은 요번에 전월세 신고제가 됐잖아요. 네네. 전월세 신고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뭐 가격들이 이제 좀 가격들이 파악이 되니까. 되니까. 근데 이게 상당하게 행정 소요가 듭니다. 저도 뭐 그 안을 냈습니다만은. 이거를 금방 할 수 없지 않을까. 근데 전월세 신고제가 되고 나면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후속으로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있지만 이거를 강화한 거에 디테일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장 걱정들 하는 게 앞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4년 지나서 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걸 공정하고 잘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걸 또 보여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함을 보여주면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급에 관련된 것도 뭐 지금 이제 당장 어저께 내고 나니까 참 대단하더라. 정말 어쭈 하루 만에 이렇게 한 발이 나. 엄마 아파트. 우리는 뭐 공공 재건축 안 한다. 50층 필요 없다. 태릉 쪽에서도 노원구에서 우리 이거 공원으로 해야 된다. 마포구 이미 공공임대주택 너무 많다. 정청래 의원까지 그러고 나오더구만요. 네. 많이 오늘 후달렸을 겁니다. 네, 네. 그거 그러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보면 김진애 의원님의 부동산 정책이 제가 볼 땐 FM 같아요. 그리고 FM? 특히 이제 네. 뭐 우리 당이랑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네. 같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저쪽에서 공격하는 게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아닙니까? 네. 보유세가 과다하다. 네. 또 하나는 공급이 부족하다. 네. 근데 공급 부족은 헛소리다. 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아니 한 가지는 의원님이세요. 분명히 뭐냐면은요. 공급 부족이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집값을 잡는데 공급을 해서 풀어주지는 않는다는 그런 그러니까 뜻이에요. 그걸 제가. 좀 우리 시민들 좀 강조해서 말씀 여러분들 드렸으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없는 공급을 하면요. 지금은 자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전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대출도 많이 가능하지. 그다음에 갭 투자도 가능하지. 어떤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오죠. 패닉 바잉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워낙 있는 상황에서는 뭐래도 조금만 기회가 있다 그러면 서로 더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네. 올려 제 표현에 하면 맨날 장작을 떼고 밑에서 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안 올랐다고 맨날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지금보다도 공급이 훨씬 안 됐고 네, 3만 가구. 주택 보급률도 네, 네. 많이 떨어졌지만 안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매크로한 요인은 뭐 솔직히는 이제 금리입니다. 초저금리에 유동성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은 안 되고 우리가 이번에 말한 대로 수요 억제, 보유세에 대한 수요 억제, 그다음에 취득 양도세 이런 그러니까 모든 차익들은 일정 부분 걷어가겠다라는 걸 하면은 이제 분명히 좀 주저하는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고
그런 전제 조건이 확실해질 때 재건축을 하더라도 추가 이익은 정확하게 환수하겠다. 일정 부분은 공공으로 돌리겠다. 이런 거에 전제 조건만 있으면서 공급을 넣어주는 거는 그건 괜찮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윤희숙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던데 그 집값을 일부러 내리는 나라가 어디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거지 아니 이렇습니다. 뭐 솔직히 집값이 갑자기 확 내렸던 거는 가령 예컨대 금융위기가 왔을 때거나 서프라임 모기지가 폭삭 망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때 거품이 그냥 거의 반토막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특히 상업 건물들이 그냥 폭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복합 위기가 오지 않는 한은 대개 부동산은 뭐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확실히 필요한 거예요. 저 왜 요새는 소프트 랜딩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착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오랫동안 했죠, 그거는. 왜냐 박근혜 정부 때 특히 깡통 전선이 이런 거에서 대출은 너무 늘어나고 부동산 값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테니까 이러다가 폭삭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도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늘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폭삭 내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 건 있고요. 근데 그 대신 지금 이제 집값이라고 하는 게 지난 뭐 3년 동안 오른 건 확실합니다. 네. 그게 몇 퍼센트로 올랐느냐 어떻든지 간에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출 규제 풀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거의 풀로 차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느 만큼은 내리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세게 반박을 해야 하는데 네. 좀 별로 반박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전선이 뭐냐면 네. 약간 지금 흔히 말하는 저쪽의 통합당의 논리는 네. 모든 세력들을 너무 적으로 돌린다라는 네. 얘기를 해요. 네. 상위 1%라든가 뭐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임대인들 네.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막차 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뭐 상위 1% 세금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것 덕분에 사회가 또 잘 돌아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의미 있는 얘기를 또 해주면서 세금 열심히 내줘서 네. 덕분에 잘 돌아간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데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딱 척을 근데 들려고 한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당히 제가 불만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는 건 좀 잘하는 편이에요. 많이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는 무슨 범죄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투기꾼 이렇게까지 막 등식이 성립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납부의 유예제도 같은 걸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뭐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1가구 1주택자면서 저소득층이고 노령이고 거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편의를 좀 도모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게 실거주자.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 실거주자. 근데 그런 거 같은 것도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물론 이제 요새 갭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고가 아파트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좀 밉지만 그 외에 작은 뭐 다가구 네, 주택 이런 사람들 빌라 해가지고 임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택 시장에 공헌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어느 도시에서나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 너무 짧게 해서 그렇지만 최소한 30%는 민간 임대에서 부담을 해줘야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해서 뭐 저는 열심히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민간 임대 중에서 그러니까 중산층을 위한 임대 주택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을 시장에 끌어안아야 된다. 그 혜택을 계속 주고 있죠 지금. 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그거 하는 거를 다른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민주당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은 왜 민주당 그런 거를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요 이 정부에서 못마땅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못마땅해도 너무나 얘기를 안 하는 거, 너무나 얘기를 뭐 세게 비판은 못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솔직히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라는 걸 가지고 처음부터 굉장히 전쟁을 하듯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물론 단기간에 단타 투기 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거를 겨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타 투기성 매물은 요번처럼 취득세나 양도세 가지고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다 얘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막 이랬단 말이야. 거기다가 또 하나 더블 사인으로 준 게 이거는 완전히 저쪽으로 해서 임대주택자들 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또 갑자기 줘버리고 저거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내가 그때 말도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를 임대등록제를 먼저 해놓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이런 했거든.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을 풀어나갈 때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데 해놓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전선을 무한대 넣어놓고. 근데 그걸 갑자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좋았던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한 단타 투기성 아파트 매수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집은 작고 그게 60제곱미터 이하인가 그렇고 6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집은 작으면서 이른바 알짜배기들. 중저가 아파트? 아니에요. 6억 중저가 이하. 아파트 아니에요. 6억 이하. 상당히 고가 그런 데들이 아파트들이에요. 그런 게 강남에서는 막 15억씩 해요. 내가 막 입이 떡떡 벌어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몰리니까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로 가지고 자꾸 몰리게 하니까 그것들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좀 민주당이 너무 감도가 떨어진다라고 제가 이제 평소적으로 하는 게 저는 그냥 좀 쉽게 조금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좀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죠. 제가 이러면은 막 조기숙 교수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요. 그냥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걸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다. 이건 광풍도 문제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가 하면은 막 그런 사람들을 범죄시하는 것도 문제고. 왜냐하면 이 생태계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중에는 부동산 거래도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도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 이런 거를 좀 그 저녁에 네. 민주당의 국토의원들이나 좀 핵심들 좀 많이 만나시죠? 그냥 받는 다 네. 당신들이 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게 서로 지혜를 나누셔야지. 이제 시민들과 아니요. 지지자들. 예. 아니요, 저는요, 뭐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뭐 저도 많이 저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솔직히 지금 열린민주당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럴 때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1호 법안, 2호 법안 내고 각계에 대해서는 거기 위원님들도 굉장히 찬성을 하셔요. 이번에 뭐 그 과표 구간을 기재부에서 과표 구간을 나누는 거 그러는 건 그 뭐 12억에서 50억 사이 중간을 좀 말도 안 나눠야 되는 거 한다.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걸 오케이 하시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정청 회의에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치, 못 그리고 들어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내가 막 여러 번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대응해라. 거기다가 국토부는 여러분들이 국토부를 뭐 악마라고 생각하시지만 국토부는 순한 양입니다. 그 솔직히. 힘도 없잖아요. 힘도 없고 문제는 기재부거든요. 기재부죠. 근데 기재부는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사자, 여우, 뭐 호랑이, 뭐 늑대 다 판 데가 기재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칼을 들고 있는 데가 검찰이고 돈을 들고 있는 데가 기재부인데 실제로 더 무서운 데는 기재부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 그러니까 기재부를 다루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재부의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그 또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잘 다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때 참여를 못하는 게 아쉬운 거죠. 자, 나 기저귀 들어갈 거 자 그랬어 정말.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열린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 뭐. 재밌어요? 신나게. 아니 일단은요. 우리는 뭐 저기 최고위에 우리 이제 7명의 원외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다들 굉장히들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아직도 당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 당원 당규 중에 당원은 완성됐지만 당규도 지금 완성하는 것도 있고 또 각기의 그 당신들의 전선들이 다 있습니다. 네, 가령 네. 황희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네, 검찰 문제. 검찰 문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홍구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불법 예, 예. 네, 자금들 회수하는 거, 예, 예. 뭐 환수하는 이 문제 가지고도 잡고 있고 다들 각기의 이슈들이 있어요. 주진영 최고께서는 또 뭐 우리 그 열린민주당 TV 이거 하면서 뭐 여러 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주진영 최고도 지난번에 또 한번 또 부동산 정책 가지고 문재인 정부 또 막 여러 가지 하다가 또 많이 왜냐하면 그런 것들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는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게 다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좀 이렇게 나름대로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수가 필요한데 우리 주진영 최고님은 워낙 순수하셔서 수 생각 안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또 이제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번에 또 정신 차리는 다음에는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기 하고요. 분위기 자체는 내부에서는 이제 지금 뭐 솔직히는 좀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막 김부겸 후보 찾아오고 네, 통합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이낙연 뭐 네. 후보 뭐 얘기하신다고. 솔직히는 저희한테는 아직 한 번도 공식적인 게 공적인 없었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뭐 저기 최고위원 후보들도 막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당신네들 전당대회 띄우기 위해서 뭐 당신네들 쓰는 하나의 카드고. 근데 이제 전당대회 이게 끝나봐야죠. 아니 근데 이게 이슈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어쨌든 그 과정에서 네. 서로의 생각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요새 하도 강력하게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논의가 근데 많고 우리 카페에서. 지지자들 사실 당원들 분포를 보면 네. 만약에 통합 제안이 이루어졌을 때 네. 민주당에서 당원들은 뭐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것 아직 같아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카페나 이런 데서 나와서 출몰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혈 지지파, 자주 독립파가 굉장히 많죠. 당연히. 네, 자강론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지요.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비례정당 아닙니까? 네, 솔직히 네. 비례정당인데 당연히 이제 내년에도 저희 내년 4월 재보궐선거부터 이거를 그냥 비례정당으로 놔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오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있구나. 앞으로 이제 뭐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뭐 누가 막 지금 저쪽에서 뭐 합당하자고 그런다고 우리가 넉넉하게 그냥 가줄 사람들도 아니고요. 조국 장관의 지금 재판 과정 같은 경우도 네. 어쨌든 그 법사위니까 좀 네.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아니 그거는 뭐 보세요? 지금 저는 솔직히 법사위로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최근에 네. 이게 언론 개혁에 엄청난 단초가 되겠다. 솔직히는 언론 개혁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이게 뭔가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는 막 너무 많아서 아예 없는 식으로 돼버렸거든. 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조국 장관 건하고 네. 채널 A 건, 네네. 뭐 이 몇 건이 가지가 이제, 이제 이 건이 지금 이제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드러내게 해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조국 전 장관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네, 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저 자체는 뭐 빨간 아재님이 워낙 잘 취재해주고 계셔서 빨간 아재님도 저희 유튜브 프렌즈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열심히 그거 듣고요. 네. 듣고 저거 하면서 뭐 지금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은 그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괜찮은 건지를 그래서 차츰차츰 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느냐 하는 거 이상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의 좀 관심을 좀 더 높여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필요하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뭐 네. 이런 분들 든든하죠. 굉장히 든든하죠. 조선임에도 그리고 그 부분에. 불구하고. 네네. 굉장히 든든하고 노련한 김종민도 좋고. 김종민. 김종민 좋고 더 노련한 박범계도 좋고 그다음에 소병철이나 신동건 위원님은 조금 이따 나오실 텐데 네. 제 짝꿍이에요. 옆에 앉아 있어요. 우리 맨날 소곤소곤. 왜냐하면 저 신동근 위원님하고 저는 나름대로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게 우리가 네. 열린 우리당 창당할 때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2004년에. 그때 들어와서 저는 용산에 나갔고 그분은 이제 강화에서 나가죠. 너무 당연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리 둘이 다 근데 강화에 몇 번을
도전했죠. 도전을 했는데 제가 강화에 텃밭이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그쪽 주말 주민이기도 해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여기서 만나니까 굉장히 해서 뭐 제가 응원합니다. 네.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풀려갈 것 같으세요? 네. 예상은? 제가 여기서 너무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제가 요새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보다 오히려. 제가, 이번에 그 공수처 뭐 후속 3법이라고 하는 네. 거를 이제 제가 운영위에 속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한다. 두 번째, 법사위로 소속한다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 번째, 만약 그 추천을 안 하면 교섭단체가 추천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캐치를 없애고서 통과를 시킨 건데 네.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이 두 당밖에 없는데 교섭단체가 지금 실효성이 없죠. 여기 없어.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는데 왜 그래도 저쪽에서는 그걸 갖다 오독해가지고 막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민주당이 그런다, 다 막. 추천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잘못 거예요. 받아들였죠, 통합당. 그래서 그냥 다 없애는 걸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이른바 모법에서 본법에서는 7명 중에 6명을 찬성이 있어야지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법을 안 고치는 한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반이 아니면은 3분의 2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나 이런 거 처음 봅니다 하고 제가 좀 이제 밑장을 깔아놨습니다. 역시. 중요한 왜냐면 이상한 거니까는요. 저는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편들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의원님의 매력입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성향은 얘기를 해요. 없다. 네,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지금 부동산 관련 또 관련이지만 네. 국토균형 개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행정수도 이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세종시 대전 뭐 통합 사실 메가시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부울경도 그렇고 네. 메가시티라는 아이디어가 꽤 역사가 깊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논의되는 것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역사가 깊다기보다는 최근의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대도시라고 하는 게 19세기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많이 된 게 메트로폴리스의 등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뉴욕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메트로폴리스가 있었는데 이게 솔직히는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요새 제가 이거 영어 써도 좀 되죠. 요새는 우리도 이 분야에서는 메트로폴리탄 리전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를 더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요새는 이제 그 경제권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복합 경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서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수도권이라는 말로 해야 되고 가령 몇 가지의 권역들이 부울경도 하나의 권역이 있고 대전, 천안, 세종 해가지고 권역이 있고 지금 이제 호남 쪽에 목포, 광주 해가지고 이렇게 영역이 있고 이제 저쪽에 원주 쪽은 아직 좀 그런 게 덜합니다만은 이렇게 권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그동안도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점점 이 세계화나 이런 게 더 많아질수록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게 강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 요새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지방 도시의 소멸이라고 하는 게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부터 읍면 단위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가령 뭐 대구로 가고 전주로 가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집적의 효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미국이 예전부터 그랬고 중국이요. 요새는 뭐 우리는 요새 거긴 대도시 하나가 뭐 2천만, 5천만 막 5천만은 아니고 한 3천만까지 가는데 거기는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로 권역을 잡아서 아예 경제개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도시개혁을 세워가지고 근데 거기는 보통 하나가 7천만쯤 돼요. 우리나라 다 같은 단위가 그냥 샹하이 리전 하나, 뭐 북경 리전 하나, 광저우 리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상황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세종시나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왜 이렇게 합병한 도시 있었잖아요. 마산하고 창원하고 했던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해가지고 뭐냐 모이는 거에
자기네들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메가시티를 있는데, 만들자. 근데 이제 도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면 따로따로 있더라도 전체 권역을 하나로 해가지고 뭘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행정구역 겁니다. 개편 얘기가 많이 나왔죠, 사실. 저는요, MB 때도 나왔고 사실. 예. MB 때가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개 못했죠. 그러니까 50개 네. 대도시 중심으로 네, 네. 뭐 만들자. 근데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뭐 다 철학도 있고 뭐 다 그래야 되는. 저도 뭐 지금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도시 양극화, 도시 속에도 양극화가 있고 도시 간의 양극화도 심한데 이게 굉장히 심한 문제예요. 그래서 솔직히는 이거를 태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부는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세종시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막 그랬던 게,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균형 발전하고,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하고 행정 혁신하고 하는 거. 요거 두 가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세종시는 너무나 잘 자랐다. 거품도 엄청나고 뭐 하여튼 부동산도 잘 되고 뭐 했지만, 실제로 원했던 거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행정에 그거예요. 대해서 혁신이 안 이루어진다. 행정 혁신도 상당히, 왜냐하면 솔직히 행정 혁신 한 다음에 처음 영상회의 조금 하는 척하더니 아무것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국회를 빨리 이전시켰나. 글쎄 그거는 뭐 내가 국회를 우리를 쫓아내 주세요. 제발 간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토균형 발전의 코어가 돼야 되거든요. 저기 세종시가. 세종이 코어, 예. 근데 그 코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수도권에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공임대주택 이번에 이 공급주택 그 공급 대책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이 꽤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막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무슨 공공임대주택이 무슨 걱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공공 분양 말고 공공 임대로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뭘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임대를 더 늘려야 늘려야 된다. 된다. 아, 그거요?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어저께 하다못해 뭐 미래통합당도 우리 할 때 왜 공공임대주택 뭐 미리 안 짓고 뭐 했어 막 그러잖아. 다 자기네들도 못 졌으면서. 뭐 다 같이 이건 뭐냐면은요. 공공임대주택은 늘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이건 합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10%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부지런히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양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짓는 거로 일단 계획은 세우고, 정부도 그쪽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계속 갈 거고요. 적어도 민주정부가 계속되는 한은 계속 갈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제가 오늘도 우리 어저께 공공임대주택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 또 스타디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지역에서, 그러니까 명분은 다 같이 공공임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들어가면- 지역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계획 다 세워놓고 승인까지 받아놓고도 못 짓는 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작전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 그야말로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예를 들어 10평대, 네. 10평대 뭐 이 얘기도 나오고 그걸 중심축으로 가져가되 네. 일부는 뭐 예를 들면 30평대, 네, 뭐 30평대까지가 이제 보통 25평 저기죠. 뭐 이러면서 이걸 좀 섞어서 가야 한다. 당연히 섞어서 가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도심 쪽에서는 많이 섞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섞어서 가는 거는 작전상도 굉장히 필요한데, 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재원들은 사실은 굉장히 법에 묶여 있는 게, 기금이나 이런 게 묶여 있는 게 많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청년, 뭐 신혼주택에 관련 묶여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잘 좀 조정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돼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또 있어요? 네. 최강욱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지켜보시기에. 뭘 원하시는, 무슨 말씀을 아니, 원하시는 거죠? 보시기에 네.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문제는 화끈하게 하는 거 다 아는데 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열린민주당 이끌어가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초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물론 잘 알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건 초보고, 특히 당인으로서 해보는 것도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정당인으로서. 정당인으로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당을 꽤 오래 했습니다. 네. 2004년부터 한 십몇 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열린민주당의 이 트라우마 같은 게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이 판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정당하고 모든 걸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도구마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건 하되 어떤 것들은 뭐 전당원 투표를 한다. 우리 당권 민주주의 같은 걸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 대표님이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속삭입니다. 코치해 주는구나. 그건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제가 이제 근데 뭐 모르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우리 당 대표님이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잖아요. 네. 제가 막 저기 당 대표실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 발걸음이 막 코끼리 걸음 같대요. 그래갖고 막 오면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면 이제 열심히 그리고 또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한 15분만 제가 또 요점 위주로 1, 2, 3, 4 해가지고 딱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해가지고 한 15분 만에 다 얘기를 하시고 나면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정학당 대표 보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어떤 자질들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네. 의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뭐 도와주고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자라기를 도와주는 사람 저는 뭐 어떤 점에서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저기 너무 실무형으로 참모형으로 여태까지 좀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리더는 조금 다르다. 훨씬 더 다르다. 그 다음에는 검찰 개혁도 물론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당 대표는 훨씬 더 세상을 아우르는 이런 게 보여야 된다. 뭐 등등해. 제가 잔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8월 사람입니다. 달에 또 저희 방송 또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아니 왜 저기 청하국 대표 같으면은 자기 리더 대선 주자로도 한번 올려볼 만도 한데 올려보세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올리시라고.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가 있으면 열린민주당이 최강욱 대표 있는데 왜 대선 후보 명단에 빼냐. 지금 올리면은 우리 적어도 우리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니, 자체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아니 자체 조사를 우리가 뭐 해가지고서는 그런 건 남들이 해줘야죠. 괜찮아. 아니 그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뭐 차기는 어렵겠지만 차차기에는 분명하게 저기를 해줘야 될 뿐이죠. 네. 그렇죠. 김진애 TV 마지막에 소개 한번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그런 걸 개인이 소개하면 안 되고요. 네. 저기 빨리 얘기하세요. 김진애 TV. 김진애 TV 제가 2달 딱 됐으면 6월 1일 날 제가 2달 됐는데 아마 오늘 내일 5만 돌파할 것 같고요. 네. 여기 10만 얼마 만에 돌파했어요? 2달 만에 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 비교는 안 되고 뭐 저기 아마 쉽게 저도 꽤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10만 명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10만, 아니, 나는 지금 손혜원 TV가 24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거기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이제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야지. 그래서 김진애 TV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지난번에 김영미 TV 하고 나니까 한 7, 8천 원 올랐거든요. 오늘 그래요? 내일은 6만으로 올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시영 TV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김진애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김진애 의원님이 너무 해박하고 예.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다 못했으니까 김진애 TV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 또 얻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